기업 엔지니어링 사례 11장인데 지금까지 보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업 엔지니어링 기법은 건강재산 관계 불안 확대 중독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문제에 효과가 있었다. 암에 걸린 에릭의 이야기에서 그런 치료로 목숨을 구하기는 어차피 힘들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1년 남짓한 마지막 시간 동안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분 좋게 지내고 싶었다. 나와 상담을 시작한 이후로 그에게 벌어진 일은 엄청나게 놀라웠다. 마침내 어린 시절의 분노에 든 기억을 자세히 기억해내고 에릭은 그래서 에릭은 정말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로 병원을 개업해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집에 가면 아버지가 드디어 나를 대회단에 여겨주시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족을 보러 집에 갔을 때 아버지와 관계에서 변한 것은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에릭을 좋아하지 않는 듯했다. 의사가 되려고 그토록 노력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절망했다. 그럼에도 에릭은 계속 노력했다. 온갖 업적을 쌓고 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부모님이 원한 값비싼 물건을 사들였고 신문기사에 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10년쯤 지나서 그는 포기해버렸다. 그리고 고통을 이겨버리고 마약, 술,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서 완전히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다가 그가 40대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강한 분노와 처절한 절망이 뒤섞인 중대한 트라우마로 경험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방법이 없으니 자신의 인생 서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약 1년 뒤에 간암이 발생했다. 치유 자유를 해가면서 암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저 기억만 치유했을 뿐이다. 가장 최근의 기억인 아버지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그가 기저귀를 차던 시절의 기억까지 다뤘다. 우리는 괴로운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부정적인 기억을 하나씩 작업해 나갔다. 그리고 암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작업도 했다. 에릭은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상태가 꾸준히 개선되더니 놀랍게도 1년 반이나 지나고 나서 몸에 있던 암이 깨끗이 또 사라졌다는 또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암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 그저 마음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해서 몸의 치유력을 활성화했다. 그와 나는 모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기억 엔지니어링 덕분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나중에 에릭이 분노의 또 다른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서 밝혀졌다. 알고 보니 에릭에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분노와 거부의 기억이 어디서 오는지를 밝히기 위해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마침내 쌍둥이가 나올 때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두 아이를 다 키우기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도 생겨서 에릭만 키우고 에릭의 쌍둥이 형제는 입양을 보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쌍둥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자신들이 쌍둥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모르더라도 내면의 어딘가에는 알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거부에 덧붙여 쌍둥이 형제가 떨어지게 된 데서 오는 거부의 느낌도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 모두가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의식적인 영역으로 스며들었다. 이 문제를 모두 치유하자 스트레스가 사라지며 면역 체계가 훨씬 더 강력해졌다. 그러면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간암이 치유되었다. 이런 처지를 받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어떤 처치를 받지 않았는데도 나았다. 간암을 진단받으며 시작이 된 이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멋진 경험으로 바뀌었다. 암에서 완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떨어지냈던 형제와도 재회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렇네요. 다시 만나. 직장생활로 고민하던 제시카의 이야기. 제시카의 주된 문제는 성공 실패의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30대인 그녀는 자신이 여자여서 직업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러 회사와 직업을 전전했다. 다녔던 모든 회사의 심한 차별을 받는 기분이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성별 때문에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뛰어난 것만 봐도 그렇죠. 그녀는 나와서 기업 엔지니어링을 시작했다. 나는 이 과정을 이끌 때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를 묻지 않으며 이 경우에 그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일일이 알려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직업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현재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불운을 몇 차례 겪었고 차별을 당했던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이에 대해서 제가 손쓸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이제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최대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내가 물었다. 아직도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믿으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답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더는 화가 나지 않아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만 관심을 기울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제시가 이런 새로운 태도를 갖자마자 저 역시 그 묘가 인상이 되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개월에 걸쳐서 2번씩이나 인상이 되었다. 회사에서 진리가 없는 일이었다. 나중에 제시카는 어머니와 처음으로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제시카의 어머니는 젊어서 직장생활을 할 때 직장에 그 누구보다도 높은 실적을 그것도 여러 해 동안에 거뒀다고 한다. 어머니는 당시 크게 분노함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저와 이 아이를 낳는 거야. 일을 하면서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거고 아주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급여를 최저임금 밑으로는 못 내리겠지? 너를 임신하고 있을 때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거리에서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화가 나 있어서 어머니가 제시카에 말했다. 어머니는 심지어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그 일이 너한테는 영향을 미쳤나 봐.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그 일이 있은 직후로 나는 직장을 완전히 그만뒀다. 우리가 겪는 일의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시카의 경우에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왜 그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본질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본질적인 이해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이유를 만들어 내는데 그런 이유는 보통 거짓이기 때문에 강한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제시카는 이제 자신이 왜 그와 같은 기분을 느꼈는지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던 엘리자베스 이야기. 이른바 나쁜 남자로 불리는 거친 남자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은 엘리자베스. 그 자리에 이혼 끝에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누구였을까? 이번에도 또 나쁜 남자였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도대체 저는 왜 자꾸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해서 만드는 걸까요? 어째서 저를 위해서 바꾸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끌리게 되는 거죠? 저희가 상대방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상대는 결국 바뀌지 않고 그러면서 똑같은 과정이 계속 또 일어나니까 말이요. 결국 그녀가 밝혀낸 사실은 그녀가 면허파 기독교의 일파로 교회 자체와 병력 거부 등의 특징이다. 이래서 교도로 살았던 생후 10년 동안의 삶과 관련해서다. 그녀는 면허파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으로 느끼거나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배웠던 것을 기억한다. 다른 교파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기 때문에 면허파인 너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 그녀는 다른 교파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들은 주말에 굉장히 보수적인 옷차림을 하고서 말과 마차를 타고 시내에 나가곤 했는데 그럴 때에 그녀가 온종일 듣는 말은 이것은 해서는 안 돼, 저것도 해서는 안 돼, 다른 것도 해서는 안 돼 였다. 그러다가 시내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지내고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알록달록한 색깔로 된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시내에 갔을 때 마주친 사람들은 친절하고 상냥했다. 전혀 나쁜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들에게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아. 어쩌면 나도 우리 가족들이 이야기했던 저런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맞을지 몰라. 그래서 그녀는 나쁜 남자로 규정된 사람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살아왔던 그 같은 아주 보수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살고 있었을 뿐이었다. 10살 때 그녀의 가족은 메노파 마을을 떠나서 바깥 세상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 무렵에 그녀는 화려하고 힐르는 나쁜 남자들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에 프로그램되었다. 그 생각에 상대를 학대하는 남자들과 관계를 맺게 만들면서 결국 기대와는 어긋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기억 엔지니어링으로 이 문제를 작업하자 그런 욕망이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사정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열정적이고 또 정직한 좋은 남자를 원한다. 실제로 그녀는 다음번에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을 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건데, 슬픔에 빠졌던 수전에 대한 이야기. 수전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감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과도 늘 분리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녀에게 어릴 때부터 자신은 세상에 혼자이며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는 깊은 믿음이 있었다. 그런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듯하다. 수전은 부모가 모두 있는 집으로 의해서 성장했는데 아버지는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 지냈으며 이모가 집에서 함께 지냈다. 수전 어머니는 수전이 자라는 동안에 온 정성과 관심을 쏟았고 자랄 때 친척들과 친구들이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녀는 학대당하거나 큰 상실감을 느낀 적은 없다. 최소한 그녀가 아는 사람들보다도 심한 일을 겪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가족들과 통한다는 느낌이나 친근한 감정을 느낄 수는 없었다. 헌재라는 믿음은 나중에 그녀의 삶에도 영향력을 나타냈다. 수전은 쉽게 친구를 사귀었지만 우정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그런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루 종일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작업하는 작업을 선택하다 보니 남편이나 아이들, 집 사람들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어느 곳에도 쓸 시간이나 에너지가 거의 남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이 세상에 혼자가 되는 삶을 창조했다.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심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나와 소전은 기억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이 세상의 혼자라는 느낌의 문제를 다루었다. 마음이 새로운 기본 설정 기억을 만들도록 허용하고 기다리는 6번째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해골이 가득한 컴컴한 지하에 갇힌 이미지를 봤다고 말했다. 그 이미지가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 기억 엔지니어링 기법을 다시 적용해 나갔다. 해골로 가득한 지하실의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서 상상하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해골들이 세상을 떤 조상의 모습으로 바뀌더니 그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가족사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조상 중에서 어린 나이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떤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쪽에서는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20대에 돌아갔고 어머니 쪽에서는 지난 3대가 모두 어린 자식을 잃었다. 그렇지만 수전이 그 친척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에 대해서 별달리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마음이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분리된 듯한 느낌과 자신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다는 믿음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내려본 표현되지 않은 슬픔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마음이 제시한 이미지를 봤을 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겪는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았다. 이 기적적인 기억은 놀랍게도 그녀가 그 기억이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믿게 해줬다. 자,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그들과 연결할 수 있었다. 자신도 이 세상 때문에는 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으로 믿었다. 그렇게 되면서 혼자라는 기분에서 벗어났다. 세상을 뜬 가족들에 대한 기억은 이제 두려움과 버림받은 느낌의 근원이 아니라 사랑과 지원의 근원이 되었다. 그녀는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맡은 일의 향을 줄였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훨씬 더 깊이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든 영적으로 살아 존재한다고 믿었고 언제든 마음속으로 그들과 연결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혼자라는 기분에서 벗어났다. 그렇네요. 또 한 사람, 불안에 시달리는 존의 이야기. 존은 전형적인 남자 중의 남자였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유쾌하고 다정하고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이기도 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팔과 발도 손에 통증이 생기더니 점점 심해져서 일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했다. 증상이 갈수록 악화되어서 급기야는 양팔에 기부스를 하고 나를 찾아왔다. 의사들은 치유될 수 있도록 팔을 고정시켜이라고 했지만은 나는 의학적인 증상 대신에 걱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기억 엔지니어링을 시도했다. 저는 자신하는 일이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지금 직업을 이루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운 좋게도 자신이 매우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을 다루는 유일한 회사에서 일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을 더 크게 느꼈다. 그가 말했다.
아이들이 여기 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내도 이 동네에서 자라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것도 이 동네고요. 혹시라도 제가 직업을 잃게 된다면 우선 손목터널 증후군이 낫지 않으면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할 테고, 만일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아주 먼 곳으로 이사하지 않는 한 지금 받는 것과 비슷한 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걱정과 저항을 심각하게 키워서 극복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명성을 이유도하는 동안에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가 깜짝 놀라는 것처럼 눈을 뜨더니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갑자기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지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물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마침내 그가 말했다. 걱정이 사라졌어요. 저는 몇 주 전부터 나와 함께 기억을 바꾸고 수정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집에서 짬짬이 혼자서 이 과정을 실행했다. 시간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정 시간 동안에 기억을 만들고 수정하는 연습을 계속한 끝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천 기억으로 들어가서 그 기억을 바꿀 수 있었다.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목터널 증후군이 깨끗이 나왔다. 내가 아는 한 그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손목터널 증후군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결코 그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의 기억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기억이 그 근원이었는지를 밝히지 못했다. 우리는 어떤 기억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채로 기본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꺼내서 다른 것으로 바꿔 끼우는 방법으로 기억을 치유할 수가 있었다. 약간의 시간과 노력이 들기도 했다. 분명 그 기법을 처음 적용한 몇 주 동안에 그는 전혀 진전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갑자기 사라졌다. 참고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앞에서 든 예를 실제 고객의 구체적인 사례로 각자가 겪는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와 그 근원의 기억을 찾아내거나 밝혀낸 경우다. 그런데 나와 작업했던 고객들 중에는 각자의 가족사나 문제의 근원을 찾지 못한 고객도 거의 못지않게 많았다.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다. 그렇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저 밑바탕이 되는 느낌과 생각이 바뀌거나 신체 정상의 변화가 있거나 정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억 엔지니어링 기법을 막연한 또는 특정 상황과 관련된 부정적인 느낌과 생각에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해보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한다. 삶은 의미와 목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그런 삶이 연쇄 살인범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더라도 삶을 마감할 때가 되면 아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최악의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게 바로 처음에 느꼈던 기분이다. 그는 좋은 직업을 가졌고 남들에게 선하게 되었다. 인생이 끈질긴 것도 아니었다. 책임있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고 의미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었다.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고 만일 그 그늘을 해결하지 않고 수들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과거의 행동 방식을 고수했다면 어땠을까? 자신의 신으로 든 걱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조언이 나와 작업한 뒤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뜯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일을 그만두고 가족을 버리고 열대지역 휴양지로 가서 서핑, 보드, 숍을 차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과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자신이 찾는 것에만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며 애초에 그리까지 큰 의미는 없는 직업이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일을 잘해야 수 있지만은 예전처럼 스스로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 쪽으로 감정을 할 거다. 그저 내면의 기억을 보는 방식을 바꿨을 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이 바뀌었다. 짐이 네티빌이 냅킨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자.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사람들이 뭔가를 지탄했다가 수년이 지난 뒤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리로 삼은 사례가 지금껏 무수히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을 시도해보자. 자, 그렇군요. 기적은 우리 안에 있다. 나가는 걸로서 기적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글이 살아남는 충동, 법칙들, 내 경향성 사람들 대부분은 은총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용서 받았거나 그런 은총에 대해서 은총 이야기,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사랑과 또 관계식을 만들어야 또 해결해. 집으로 오는 길에 포울은 음악을 들으면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 노래에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 불도는 내버리 그 대신에 그만 엑스레이 뒤를 밟고 말았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차의 속력이 너무 빨라서 통제할 수가 없었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거부가 사라지고 차는 전신주에 들이받쳤다. 정신을 차리고 맨 처음 발견한 사진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왼발에서 피가 조금 나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전혀 부상을 입지 않은 것 같았다. 문이 열리지 않아서 창문으로 기어나와서 차를 보고는 방연자실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차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손되었는데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포울에게 아주 친절히 대응되었다. 포울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지 않았으면 명백했다. 견인차를 불러서 차를 견인했는데 아마도 어딘가 폐차장으로 향했던 것 같다. 그들은 포울을 경찰차에 태우고 집까지 데려다줬다.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 안타깝거나 하지만 지구들은 네가 혼자 처리해야 해. 기운 내라 얘야. 포울은 눈물을 에서 참고 새 차를 몰고 왔을 때의 아버지의 얼굴이 이 차를 사리고 10년 동안에 돈을 모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기꺼이 계속 맴돌았다. 차에서 내려서 현관까지 걸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했다. 어땠니? 부모님은 저녁 내내 포울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야기를 나누고 킥킥대고 껄껄 웃으면서 아들이 얼마나 신나 있을지를 기대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첫 데이트를 자기 차에서 했다는 사실을 아주 기뻐했다. 하지만 아들 얼굴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 무슨 일이 있었니? 한급히 아버지도 포울이 사실을 전했다. 아버지 차를 망가뜨렸어요. 완전히 못쓰게 됐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에이 포울은 괜찮니? 포울이 내 집에 데려오고 오는 길에 그랬어요. 그럼 너는 괜찮니? 네. 여기가 조금 찌는데 깨물 필요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저. 그러고 나서 경찰차를 타고 오며 연습했던 말을 꺼냈다. 아버지 차를 못 쓰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10년 동안 기다려 어떤 것을 알아요. 평생의 꿈이었던 것도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가 자동차 보험에 들어 놓으셨기를 기도하면서 왔어요. 아버지가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말했다. 얘야 보험은 안 들어놨어. 처음에 보험에 들었는데 엄마랑 상의하다가 보험회사를 바꾸게 됐거든. 바로 어제 보험사에 전화해서 취소하기도 통보해서 그래가지고 새 보험을 못했고. 그런데 아버지 눈에 맺힌 눈물은 차 때문이 아닌 것 같았다. 그는 포울을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포울의 두 팔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포울 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그건 그저 기계뿐이야. 아주 잠깐이라도 그것은 누구만큼도 걱정할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오로지 너야. 사랑한다 아들아.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차에 대한 생각은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어. 어머니는 별말이 없었다. 그저 약혼 상처를 그저다가 다친 부분에 약을 발라주었다.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눈 뒤에 포울은 여전히 슬픔의 전기체로 자기 방으로 갔다. 다음 날 마당에 있던 포울은 아버지가 세차 골볕도 아니고 6년 된 거블에서 수분도 아닌 유고를 타고 집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다. 그 시절에서는 유고를 흉보며 농담을 주고받곤 했다. 크기도 작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차였다. 예전에 타던 카틀리스에 비하면 등급이 한참 강등된 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였다. 포울 별일 없지? 우리 아들 보니까 좋구나. 오늘 하루는 어땠어? 학교는? 포울의 이야기를 내가 모르겠네요. 두 번 다시 얘기를 꺼낼 필요 없다고. 내게 차는 안 중요해. 네가 중요하지. 포울의 기분은 이후에 몇 주가 지나면서 한결나아졌다. 아버지가 가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며칠 뒤 흥미로운 일이 생겼다. 포울이 마당에 있는데 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오셨다. 그런데 평소처럼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맞춤하는 것이 아니라 포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포울이 뭔데요? 아버지, 내일 중요한 고객이 나를 만나러 멀리서 오는데 내가 공항에 그분을 모시러 가야 하거든. 그런데 차가 너무 꾀지하지 뭐니? 회사에서 몇 달 동안 계획했던 중요한 미팅이라 내가 오늘 준비해야 할 게 많거든. 네가 잠깐 내 차를 좀 닦아줄 수 있겠니? 포울은 기쁨이 넘쳤다. 포울은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어떻게든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왔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바로 해드릴게요. 이것들은 언제든 차가 지저분한데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그에게 윙크하면서 고맙다 하더라. 즐거운
은총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해야 한, 자, 즐겁게 방금성에게 한 이야기는 실하다. 이 이야기는 은총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는 좋은 예의다. 꾸지람과 벌을 받아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허물은 벌도 주지 않고 세월이 흐른 뒤에 보는 그때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했다. 인생의 전환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일반적인 반응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다. 나는 폴 아버지가 은총의 삶을 이해하고 실천했다고 믿는다. 물론 그가 직접 그런 이름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온종일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서도 은총의 삶을 사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경험한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나도 폴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엄격한 자연주의를 따르는 적자 생존의 관점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개념이 의미가 타당치 않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자연세계에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 고통에 더 취약해지지 않는 행동인데, 반면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려면 고통에 취약해져야 할 때가 많다. 자연세계에서 성공을 원하는 결과를 원할 때 성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고통이 처리될 때조차 사랑을 선택하고 정말로 원하는 것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포기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연세계에서는 무언가 의연스러운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자연 계획에 따른 삶과 영적인 세계에 따른 삶의 실질적인 차이는 말을 타는 것과 자동차를 타는 것의 차이, 혹은 수학 문제를 종이와 연필로 푸는 것과 계산기로 푸는 것의 차이와 같다. 요점은 사랑, 기쁨, 평화, 건강, 행복, 소망했던 것보다도 더 성공처럼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바라는 결과는 우리가 가진 신체적인, 정신적인 힘마저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야 하며, 그러려면 선택을 내려야 한다. 내면의 법칙을 선택하자. 사랑을 선택하자. 영적인 세계를 선택하자. 원적인 삶을 선택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원주의의 진정한 그런 두려움에 기반한 기억을 취하자. 남은 평생 동안의 정성을 치료하는데 온 에너지를 쓰겠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겠는가? 이제 그 과정을 시작할 지식과 도구가 갖춰졌다. 기적을 이루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내리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감사한다. 힘내요. 이 책은 당신이 평생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다.